워낙 내용이 좋고 어떻게 보면 처음으로 이렇게 그 내용들이 공유된 상황이다 보니 토론자분들에게 너무 긴 시간을 할애하기보다 청자들이 편하게, 그러니까 저희가 뭐 유독 이 주제에 대해서 오랜 동안 연구를 했다고 보기도 어렵고, 그렇지만 이 연구의 중요성에 대해서 청자분들과 저희들의 생각이 크게 다르지 않을 거란 믿음과 기대가 있고 하여 토론자분들의 토론은 한 분당 뭐 7분에서 10분 정도로 이제 줄이고, 남은 시간은 청자분들과의 자유 논의, 질문이나 아니면 어떤 아이디어의 교환과 공유라는 쪽에 좀 의미를 뒀으면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부담 없이 말씀을 부탁드릴 예정이고요. 여기 와주신 세 분의 교수님은 저와 함께 지금 사회공정성과 한국인의 울분 연구를 함께 진행하는 공동 연구자분들이십니다. 뭐 다 아시다시피 우리 안상훈 교수님께서는 사회복지학과 교수님이시고요. 최인철 교수님은 저희 행복연구센터장이시고 심리학과 교수님이시고, 이석재 교수님은 철학과 교수님이십니다. 그래서 2차, 3차 세미나에서도 오늘은 함께 자리를 못 해주셨지만 이철희, 강준호 교수님께서 토론자로 함께 해주실 예정이고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제가 시간만 관리를 하고 말씀들을 듣고, 그 말씀들에 대해서 1차적으로는 한창수 발표해 주신 한창수 교수님께 의견을 다시 한번 듣고, 그 다음에 플로어로 그 마이크를 옮기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전체 시간을 늦지 않도록, 그러니까 원래 말씀드렸던 4시를 넘지 않도록 조금 바빠도 열심히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안상훈 교수님부터. 예, 가장 준비 덜 된 토론자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 사회복지학과에서 자본주의 전략 비교, 복지국가 비교, 뭐 이런 굉장히 그 매크로한 국가 간 사회 간 비교를 하는 사람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굉장히 그 개인 수준의 특히 이제 정신병리학적인 이런 내용에 대해서 뭐 제가 뭘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그냥 하는 얘기들이나 이런 것들은 질문이거나 혹은 제 그냥 개인적인 소회라고 여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실 제가 이 그 정신병리 뭐 이런 쪽으로 이제 사회복지학 학부를 다니면서 저희 그 기본 교과목 중에 전공 교과목 중에 인간행동과 사회환경이라는 거에서 그때는 DSM-3였던 거로 기억을 하는데 지금 5인가요? 예. 그러니까 제가 나이를 밝혔네요. 이제 50줄에 있는 그 당시에도 느꼈던 게 그 DSM-3 가지고 이렇게 보고 뭐 이러면서 거기 나오는 모든 정신병리 현상을 내가 다 겪고 있구나. 우울증 읽으면 제가 우울증인 것 같고, 요즘 이제 뭐 조현병 그러는데 옛날에 그 정신분열 그러면 다 내 얘기 같고, 거기 뭐 플라이 러브 아이디어스 그러면 이거 딱 내 얘기인데 이러고 저희가 이제 낄낄 웃고 그랬었는데요. 그러니까 오늘도 굉장히 비슷한 느낌이 듭니다. 근데 특히 이 울분이라는 개념과 관련해서는 저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분들이 다 그 뭘 좀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아까 독일 같은 경우에는 모르겠습니다. 이게 이제 그 번역 해석상의 문제일 수도 있겠지만 거기는 뭐 한 몇 프로 안 되는데 2, 3%라고 그러셨는데 우리나라는 아까 뭐 40 몇 프로 이렇게 나온, 이 도대체 대한민국이 왜 이럴까? 뭐 이런 거에 오면 이제 그 거시 사회 비교 차원에서는 제 전공 영역이 되기도 하거든요. 한국은 확실히 지금 이 울분이라는 단어로 얘기를 하면 다들 뭔가 있는 것 같아요. 다 내 얘기라는 그런 생각들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점심에도 저와 전공이 비슷한 분들하고 점심을 먹으면서 오후에 가서 이거를 한다고 조금 얘기를 했더니 전부 다 자기의 그 울분 얘기들을 막 하시면서, 그러면서 자기들도 오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너보다 더 토론을 잘할 수 있다. 그래서 내가 아니 다음에 오시라. 왜냐면 오늘은 이게 그래도 우린 공부를 좀 하고 있고 토론을 하는 거지. 여러분이 같이 가시면 이건 그 우리 한 교수님한테 환자를 내가 데려가는 것밖에 안 된다. 그래서 제가 맡기도 했었는데요. 어쨌건 이 울분이라는 컨셉 자체가 저는 이게 이제 그 하나의 정신병리로 이렇게 얘기될 수 있는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이 연구팀에 조인을 했고, 근데 조금씩 알아가면서 점점 더 매력적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한국 사회에서 조금 매크로하게 얘기를 하자면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회 개량, 뭐 사회 개혁, 더 좋은 사회를 만드는 것이 어떤 정책을 통해서 가능할 거냐, 뭐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 주신 것 중에 특히나 제가 그 꽂히게 됐던 개념은
사회적 외상 후 성장. 그러니까 모르겠습니다. 그냥 아주 상식적인 견지에서 제가 느끼는 울분이라는 그 개념을 듣고 느끼는 거는, 그러니까 한이라든가 화병이라든가 우울 같은 얘기를 들었을 땐 왠지 좀 그냥 이렇게 침잠해지는, 내가 좀 이렇게 뭐 이런, 제 한이 표현이 됐나요? 네, 그런 느낌이었는데, 이 울분이라는 개념을 딱 들으면 두 가지가 한편으로는 굉장히 그런 우울이 갖고 있는 부정적인 게 이미지가 딱 들어오면서, 또 아까 이제 우울 치료하고도 남는 거 뭐 이런 얘기를 하시니까, 아, 내가 처음에 느꼈던 그게 맞구나라는, 맞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또 하나는 이제 긍정적인 것도 좀 보이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이제 우라가 치밀고 울분이 있고, 이게 뭐냐면 뭔가 이 사회를 바꾸는 대로 긍정적인 에너지 동력화가 될 수도 있겠다. 그래서 독일하고 보면 사실 OECD 국가 중에서 어느 나라보다 지금 우리나라가 어마어마하게 빠르게 긍정적인 방향으로 사회가 변화하고 있거든요. 요즘 우리가 겪고 있는 미투, 뭐 갑질에 대한 얘기, 뭐 여러 가지 이런 종류의 것들이 이렇게 빠른 속도로 그 문화가 바뀌는 나라 없어요. 아마 지금 미투 운동 얘기 나오면서 일본 같은 경우에는 전혀 얘기가 안 나오는, 그 비슷하게 문화를 공유하는데 우리 그 한국인들의, 모르겠습니다. 이게 또 빨리빨리 근성하고 뭐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왜 그런지를 조금 오버해서 그 가설을 내놓으면, 이게 울분이 많아갖고 우리가 그 울분에서 뽑아낼 수 있는 긍정적인 에너지 덕분에 이런 그 사회적인 좋은 방향으로의 변화가 무지무지 빠른 거 아니냐. 그래서 예전에 갑질하던 분들, 미투하던 분들이 요즘 급 우울해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상황인 것 같다는 그 느낌이 들고, 저희 연구에서도 그런 거를 조금 따져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왜냐하면 이제 제가 이 울분 얘기 처음에 그 우리끼리 이제 이거 해보자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처음 들었던 생각이, 옛날 그 독립운동 하던 시절에 독립투사들 생각이 났었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뭐 민주화 투쟁했던 그 뭐 사람들의 이야기 뭐 이런 것들. 그렇다면은 이 울분이라는 거에서 우울이라는 요소를 제거하고, 뭐 이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남는 거에다가 뭐를 조금 더 더해주면 집합적으로 사회적으로 우리 사회를 더 밝고 긍정적으로 만들 수 있는 어떤 정책이 가능할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한 고민을 그 저처럼 이제 매크로한 그 소시올로지를 하는 사람들이 생각해 볼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렇다면은 울분에서 우울을 빼고 뭐를 해야 될 거냐? 우울과 관련해서는 예컨대 뭐 사회적인 정신 건강 보호 시스템이나 이런 거를 갖추는 걸 텐데, 이게 사회적인 외상 후 성장, 성숙한 사회 뭐 이런 게 되려면 거기 플러스 알파로 뭐가 분명히 더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뭘까? 그래서 아까 이제 말씀해 주신 것 중에 보면 어떤 경우에는 뭐 조금 잘 사는 거라든지 뭐 이런 원래 본인의 특질과 관련된 그런 부분이 있는 거예요. 이건 개인 차원에. 근데 또 그 개인 차원의 본래 본인과 관련된 거, 뭐 DNA 관련된 거, 뭐 타고난 거 이런 거는 우리가 고치기가 쉽지가 않고 정책적으로. 그럼 플러스 알파로 할 수 있는 게 뭐겠느냐? 모르겠습니다. 뭐 교육, 그다음 뭐 멘토링, 뭐가 됐든 뭐 이런 식의 것들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얼핏 좀 해봤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요즘 뭐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이 정신건강 문제, 뭐 우울, 자살까지 나오면은 그런 경우에는 이거 위험하다, 이거 절대로 안 된다 이래가지고 국가 정부의 개입이 상당히 용이히 될 수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이게 뭐 인권에 대한 것도 또 다른 어느 나라보다 예민하고, 또 요즘 뭐 국가주의 개인주의 논쟁도 있는 판에 정부가 이런 개인의 뭐 심리적 이런 것까지 이렇게 개입을 해야 되나? 이거 낫지 않느냐? 뭐 이런 생각도 얘기들도 또 반대편에서 나올 수도 있다는 생각도 얼핏 들었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제가 오늘 선생님께도 듣고 싶고 한번 앞으로 우리가 같이 해봤으면 좋겠는 건, 우리 사회가 더 좋은 사회가 되기 위해서 이 한국인이 갖고 있는 울분이라는 어마어마한 그 양으로도 그렇고 범위로도 그렇고 이런 거를 좀 어떻게 잘
잘 써먹을 수 있을까, 이거를 좀 고민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강의 잘 들었습니다. 예, 강의 굉장히 재미있었고요. 많이 배웠습니다. 예, 또 공개적으로 저에게 압박을 주셔서 예, 다음번에 제가 고대 가면 꼭 이대로 복수하고 싶은 이대로. 예. 그다음에 또 그 우리 안상훈 선생님도 가장 준비 안 된 토론자라고 스스로 이렇게 디펜스를 치면 뒤에 있는 사람은 뭐가 되는지 예, 울분이. 그 발표가 제가 좋았던 이유는 이제 울분 자체에 대해서 그 배운 것도 너무 좋았고요. 근데 그 교수님의 그 정신의학자로서의 커리어에서 이게 어떤 경로를 거쳐서 이 울분이라는 주제가 자연스럽게 관심사가 됐는지 그 궤적을 이해하니까 그게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울분이라는 주제에 관심이 있다라기보다는 이런 문제에 관심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궁금증이 생기고 그것이 자연스럽게 울분과 연결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울분이라는 문제를 이해하기 위해서 울분 자체만을 볼 게 아니구나라는 이제 그런 컨텍스트를 이해하게 된 점이 굉장히 이제 좋았고요. 또 그 말씀 중에 그 사막에서 그 각국 장교들 뭐 외로우니까 자기들끼리 싸우고 이런 거 보면 순간 야 교수들하고 똑같다. 자, 제가 그 카멘트 겸 질문 겸 뭐 제안 겸 크게 한 세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이제 사실 울분을 이제 생각하면 항상 이미 연구에서도 다뤄주셨는데 이게 다른 정신적인 어떤 문제들과 어떤 차별성이 있을까? 그러니까 증상에서의 차이도 중요하지만 그 취약하게 만드는 어떤 요인들이 어떤 사람은 우울만 경험하게 하는데 어떤 사람은 거기 플러스 뭐 울분까지 이르게 할까? 그 다음에 이 원인과 증상을 떠나서 그 다음에 그 이거의 효과 내지는 어떤 파괴력에 있어서 울분이 다른 정신 문제와는 달리 독특하게 이런 심각한 문제를 야기한다. 그래서 다른 증상과의 여러 각도에서의 차별성을 조금 더 우리가 깊게 이해할 필요가 있겠구나. 이미 그 말씀을 일부를 언급해 주셨는데 그 부분을 연구해 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그 맥락에서 안상훈 교수님도 좀 언급해 주셨는데 이 울분은 약간 개인적인 어떤 정신적인 문제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사회의 특성이 반영된 이제 그런 현상인 것 같아서 약간 긍정적인 의미에서 사람들이 내가 이렇게 나만을 생각한 사람이 아니고 사회에 대해서도 고민하는 사람이다라는 거를 그러니까 자기 아이덴티티를 좀 드러내고 사람들에게 그걸 알리는 작업으로도 울분이 사용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일로 인해서 나는 울분을 느꼈다라는 것이 내가 개인적으로 내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 아니고 내가 이만큼 우리 사회의 건강한 시민이다라는 걸 보여주는 그래서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이게 우리 사회와 같은 곳에서 그러니까 부정적인 관점에서도 우리나라 같은 데서 울분이 생겨나지만 또 우리나라 같은 데서는 우리에게 요구되고 있는 그런 사회성이 있기 때문에 울분이 그런 수단으로 혹은 사용되고 긍정적인 의미로 혹은 사용되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궁금했던 거는 처음부터 울분이 없었는데 예를 들면 그냥 단순 우울 증상 혹은 뭐 불만이었는데 이게 그 증상이 혹은 병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게 울분으로 변하는 그러니까 애초에는 울분이 아니었는데 뭐 이런 경우가 있지 않을까 이런 궁금증이 좀 이제 들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두 번째 큰 카테고리는 이게 안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은 우리 사회의 그 특징을 보여주는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의 이런 심리 상태를 가장 잘 보여주는 정서 혹은 심리 상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왜냐하면 여기에는 개인적인 문제도 들어가 있지만 이게 사회적인 특성도 들어가 있고 우리 국가의 특성도 들어가 있고 그리고 보면 젠더 이슈도 당연히 여기 들어갈 것 같고요. 그다음에 계층이나 계급 이슈도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게 한 개인의 특성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어떤 그 모든 특성들이 이렇게 응축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그렇게 파악해 볼 수 있는 그런 주제다라는 생각이 이제 들었고요. 그래서 아까 이제 그런 맥락에서 유병률 아주 잠깐 조사해 보셨지만 독일은 뭐 2.6%인가 뭐 그 정도였는데 우리나라에서는 42%. 그래서 와 그렇게 높을까 했는데 이렇게 오신 분들 보고 알았어요. 행복이라는 주제로 예를 들면 금요일 오후에 세미나 했으면 한 10분의 1 정도 오셨을 것 같은데 울분 주제로 하니까 이렇게 많이 오신 걸 봐서, 그래서 과연 예를 들면 이제 이게 국가 간 비교를 하게 되는 어떤 대규모 프로젝트가 이루어질 경우에 국가 간의 그런 차이가 얼마나 날까, 그리고 국가 간의 차이를 설명해 줄 수 있는 변수들은 뭐가 있을까. 이제 행복도 국가 간에 비교한 그 조사들을 보게 되면은 국가의 행복을 설명할 수 있는 변수들이 몇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그 사회의 투명성에 대한 지각이거든요. 사회가 얼마나, 국가가 얼마만큼 부패해 있는지, 뭐 기업이 부패해 있는지에 대한 그런 지각이 국민들의 행복에 굉장히 영향을 미치는데, 그런 것들이 울분에도 영향을 미칠 것 같아서 이게 뭐 행복의 반대에 여러 가지 증상들이 들어갈 수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울분이라고 보면 이렇게 국가 간 비교를 해도 굉장히 재미있는 주제가 될 것 같아서 미래 연구 주제로도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큰 카테고리로 생각했던 거는 이 울분을 소위 치료 혹은 제거해주는 이제 수단으로 이제 정신과에서는 당연히 뭐 상담이라든지 여러 가지 노력을 하겠지만 중요한 언급을 해주셨던 게 홍콩에서는 비슷한 일이 있었지만은 그거를 사회 전체적으로 그걸 해결해주는 일을 했다. 뭐 관련자를 처벌하고 재발 방지책을 만들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효과적이었다. 그러니까 사실 이 울분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지나치게 개인 포커스된 접근만 할 게 아니고 사회 전체적으로, 근데 그 사회 전체적인 노력 중에 하나가 그 사건이 왜 일어나는지를 명확하게 밝히는 것. 그러니까 그런 작업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인식이 우리 사회에서 부족해서 그런 부분들은 좀 축소하고 그런 노력들은 가급적 하지 않고 그냥 정신과 선생님들에게 맡기는 이런 노력들만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이거는 좀 우리가 좀 생각해 볼 만한 그 방향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리 배치가 이렇게 돼서 마지막을 그 하게 돼서 준비 안 된 사람으로서 진짜 더욱 당황스러운 상황이고요. 저는 철학과에 있는 이석재입니다. 이런 연구를 그냥 데이터 같은 건 없이 책만 보고 머릿속에 이렇게 생각을 해보다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너무 추상적이고 너무 이 근거가 없게 생각하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우려가 항상 있는데 오늘 이 자리에 와 보니까 그 우려가 괜한 우려가 아니라 정말 실질적인 우려였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너무 강의 잘 듣고 많이 배웠습니다. 저도 그냥 궁금한 거 한 세 가지 정도 여쭤볼까 하는데요. 이제 하나는 약물 치료가 이게 잘 안 된다라고 하는 그 지점이 굉장히 재밌게 저는 다가와서 우울증과 울분 장애의 신경생리학적 베이스가 좀 다른 게 아닌가라고 하는 궁금증이 생겼고, 그래서 그거에 대한 향후 연구도 조금 혹시 가능할까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그것을 타겟팅을 해야 되는 뭐 새로운 메커니즘이 있는지 아니면 다른 어떤 약물로 그것을 치료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궁금증이 하나 생겼고요. 두 번째는 우울증과 자살률과의 상관관계하고 울분과 자살률과의 상관관계의 차이가 혹시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저는 조심스럽게 가설이 울분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자살로 가는 경우는 우울증을 앓고 있는 분들보다는 좀 약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조심스럽게 드는데 혹시 그런 거에 대한 연구가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었고요. 마지막이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제일 관심이 있는 질문이고, 사실은 이제 이 연구 프로젝트를 하면서
좀 하고 싶은 일인데 이제 울분이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개념적으로 조금 정립을 해보고 싶은 그런 좀 욕심이 있어요. 이걸 어떻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지. 근데 그 선생님 강연에서도 잘 나왔듯이 이른바 그 분노나 앵거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그 본질적인 요소로 들어가 있다는 느낌이 드는데, 저는 제 느낌에는 이게 그 또 하나의 요소가 뭔지, 그러니까 제가 그 제안을 해보고 선생님 그 의견을 듣고 싶어서 그냥 제 제안을 한번 말씀을 드리면, 분노라고 하는 게 있는데 분노가 표출이 되거나 분노가 이렇게 제시가 될 때 나의 분노가 적절하다, 그러니까 피팅하고 adequate하다라고 하는 그 생각이 같이 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실제로 그렇든 그렇지 않든 그 울분을 느끼는 사람은 나의 분노가 적절하면서 마땅히 그래야 되는 바를 갖다가 내가 얻지 못했을 때, 그게 사회 전체든 그게 내가 속한 기구일 때, 내가 속한 조직이든 사회 전체일 때 마땅히 제공받아야 될 것을 갖다가 받지 못할 때 그 내가 응당 낼 수 있는 그런 분노라는 게 그 이해할 수 있는 한 방식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렇게 될 때는 그 지금 두 분 선생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숨어 있는 그 한 함의가 뭐냐면 약간의 그 포지티브한 그런 적극적이면서 긍정적인 요소가 있는 게 뭐냐면, 자기 사회가 바뀔 수 없거나 혹은 이런 분노를 표출했을 때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됐을 때는 그 표출을 하지를 않는데, 이러한 작업을 통해서 바뀔 수 있거나 혹은 바뀌어야만 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어떤 그 의지나 그런 어떤 평가 같은 것들이 조금 들어가 있지 않는가라고 하는 게 제 조심스러운 생각인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하고요. 그것과 연관돼서 그 아까 말한 그 surrender 테라피나 forgiving 테라피가 그런 면에서는 잘 효과적이지 않겠다라는 느낌이 얼핏 들었고요. 그것 이제 마지막으로 그것과 연관해서는 아마 우리 사회에서 이게 이렇게 표출이 많이 되는 이유는 뭐냐면, 그 공정성에 대한 요구와 그 사회의 공정성 자체의 그 실현 정도의 비대칭성이 그 어느 사회보다 그 높기 때문에 그 비대칭성이 아마 이러한 그 울분 감정, 모두가 지금 공유하고 있는 이런 울분 감정의 배후에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좀 있는데, 한 선생님의 그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한 교수님께서 저희 토론자분들의 그 질문이나 의견에 대한 답변을 잠시 고르실 동안에 제가 한 1, 2분 정도 이제 저도 이제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요. 전 어떻게 보면 와주신 분들께 질문들을 좀 생각하시는 와중에 이제 3차로 기획된 설문을 맡은 사람으로서 조금 전 휴식 시간에 오승호 한국리서치 차장님과 구혜란 사회발전연구소 교수님과도 대화를 했었는데, 걱정이자 저의 기대는 지금 제가 보여드린 그 연구 책임자로서의 저의 소박하지만 알고 싶은 것은, 일단은 울분 척도를 적용해 보았을 때 잘 만들어진 샘플로 알아보니 누구인가, 누가 울분감이 높다고 드러나는가. 우리가 지금 오늘 그 토론과 발표 속에서도 많이 나왔지만 여성인가, 아니면 30대인가, 아니면 최근에 실직한 사람인가, 아니면 본인이 스스로 사회적 계층 속에서 저소득층에 들어간다라고 응답한 사람인가, 나를 둘러싼 주변 사람들이 내가 기대하는 것만큼 대응해주지 않아서 굉장히 괴롭다라고 느끼는 사람일까, 이거를 좀 알고 싶었습니다. 두 번째는 저 개인적으로는 우리가 요리를 할 때 똑같은 재료를 가지고도 비중이 다르듯이 억울함과 화 중에 어느 쪽에 우리나라 응답자들은 울분이라고 표현을 할 때 억울함일까 분노일까, 이거에 따라서 좀 다르다고 생각했습니다. 만약에 억울함이 크다면 레졸루션, 해결법을 써줘야 되고, 아까 우리 학생도 질문했다시피 억울한 일은 들어주고 뚫어주고 대신해서 때려주고 그리고 도닥여주는 게 필요하고, 분노의 경우라면 이게 정말 그렇게 분노할 일이었을까에 대해서 복귀하게 하고 다시 한번 리플렉트하게 하고, 뭐 이런 어떤 카운슬링 이런 것들이 필요할지도 모르겠다고 생각했고, 또 끝으로 세 번째 제가 궁금했던 것은, 아까 제가 한 교수님 오늘 강연 중에 아주 단순하게 말씀하신 것 같지만 저한테 컸던 건,
예전에 제가 구 박사님과 진행했던 사회적 웰빙 조사에서는 비교할수록 우울하고 외롭다라는 이제 결과가 나왔었는데요. 비교 SNS를 통해서 여러 가지를 통해서 남과 비교하는 나는 실제로는 행복과 점점 멀어질 뿐이다라는 결론이 나왔는데, 울분 연구에서 제가 좀 주목하는 것은 탓하는 사회. 그러니까 예를 들어 똑같은 디자스터, 똑같은 문제거리가 되더라도 우리 언론은 너무나 쉽게 탓부터 하지, 이 문제를 함께 어떻게 해결할까, 어떻게 하면 잘 막을까 보다는 쉽게 탓하고, 발본색원이라는 이름으로 사실은 해결로 에너지를 끌고 가기보다는 꼬리 자르고, 거기에 부하내동하는 정치인 집단과 관료 집단, 이런 문제들이 많지 않았을까. 그래서 정신건강 문제를 예방하고 사전에 전 국민에게 어떤 개인의 성질, 개인의 어떤 정신 기질 이전에 우리 사회의 언론, 우리 사회의 오피니언 리더들, 우리 사회의 뭐 당국이나 이런 전문가 집단들이 혹시 지나친 탓하기가 이런 데 영향은 있지 않았을까? 뭐 이런 것들이 좀 궁금. 그러니까 미리 제가 지금 3차 그 설문조사가 한계가 많기 때문에 미리 좀, 그래서 한 교수님께, 저희 토론자 선생님들께, 저희의 설문조사는 그래서 정신의학적인 어떤 울분의 어떤 발생의 그 기전과 증상과 이런 것보다는 우리가 지금 이 삼합, 그러니까 건강한 사회, 그리고 좋은 행복감, 그리고 충분한 건강의 어떤 자본, 밑받침, 지지, 이런 것들이 정말 작동할까를 이제 잡아내는 것인데, 그러기에 이제 설문은 이 한 문항 한 문항이 다 자원이고 어려움이기 때문에 한계는 많지만, 오히려 말씀을 듣고 토론자분들을 말씀을 드리면서 아 그래 부족하지만 오늘 와주신 분들 꼭 3차 세미나에 오시게 하고 2차 세미나 오시게 해서 다음에 이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를 의견을 주십사 얘기해야겠다. 그러니까 훨씬 더 저희가 너무 많이 알고, 여기 들으러 와주신 분은 강의를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제안을 주시고, 이런 건 참 좋았다고 말씀을 주시고, 이거는 계속해 나가야겠다고 의견을 주시거나 참고를 주시면 굉장히 저희가 많이 성장할 것 같습니다. 지금 거의 아까 안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아직은 많은 것들이 초보 단계라는 걸 고해성사하는 분위기였다고 하시는데,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제는 마이크를 넘겨서 한창소 교수님께 그 약간의 피드백을 듣고, 그리고 이제 청자분들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를, 예, 저희는 들어가도 될 것 같습니다. 저만 여기 앉아 있고 한 교수님 잠시. 저는 그냥 의대 교수입니다. 큰 문제는 큰 문제들 다루시는 분들이 하시는 게 맞고요. 저는 사실은 이제 의학 공부도 하고 사회과학적인 공부를 조금 심리학적인 입장에서 오히려 조금 일반 의사들보다 조금 더한 이제 의사니까, 그 말씀들 들으면 사실 최인철 교수님 말씀하시는 게 제일 이해가 쉬워요. 저는 왜냐하면 입장이 좀 비슷한 면들이 좀 많이 있어서. 그 아시겠지만 똑같은 일 당했다고 다 화내는 것도 아니고 다 승질 내는 것도 아니고, 제 동기 중에요 지금 모 대학에서 그 연구 관련 큰 중책까지 맡으면서 잘 나가는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가 학위 끝나고 누군가랑 경쟁을 해서 어느 대학에 어플라이를 했는데 떨어졌어요. 논문이 실적도 낮고 퀄리티도 떨어진다 그래서 이 친구가 지금은 그래서 절치부심하여 뭐 외국도 갔다 오고 뭐 외국에서 오래 있다가 뭐 다시 돌아와서 원래 갈래다가 했던 데보다 소위 말해서 더 좋다는 데 가서 그걸 하고 있는데, 이 친구가 나중에 하는 얘기가 자기는 화가 나야 공부를 한대요. 그래서 그 친구 분노는 나의 힘. 그래서 예, 그 친구는 이제 저희가 농담으로 우씨가 있잖아요. 그랬어? 우씨. 그러고 나면 골프도 그래서 싱글을 치더라고요. 지금 몇 번 놀림을 받고서 우씨 그러고는 열심히 했다 그러는 친구가 있는데, 그거 말 그대로 그냥 개인적 성격인 것 같아요. 그냥. 근데 문제는 개인적인 성격으로 화잘 내는 인간이 있고, 그냥 그거 그냥 가만히 그냥 받아들이거나 정 싫으면 그 자리를 떠나는 사람이 있는데, 저는 싫은 사람들을 오래 못 보는 캐릭터라서 그냥 대들고 싸우기보다는 아유 그래 너 잘 먹고 잘 살아라 그냥, 그러고 그냥 제 거 이렇게 하는 스타일이라서 저는 좀 다른데, 문제는 요새 묻지마 폭력이나 정신질환자들 이게 뭐 살인 사건이나 폭력이나 이런 것들이 사회적인 분위기가 내가 난 화를 표출해도 된다는 그 좀 암묵적인 메시지를 전달해 주는 것 순간들이 있지 않나 하는 게 사실은 더 걱정이
이고요. 그걸 다루는 거는 정신과 의사들의 역량 문제가 아니라 이런 사회 전반을 다스리는 그 일단 사회 분위기의 문제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어서요. 뭐 아시잖아요. 그 축구도 지난번 축구 때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똑같은 친구들이 멍청하게 경기하다 갑자기 똑똑하게 경기를 하잖아요. 정신 차리면 잘하고 정신 안 차리면 못하고 우리 고3 아들들도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말 그대로 분노하고 저도 저희 아들이 지금 고3인데 어쩔 때 지 언니랑 좀 싸워요. 지 언니랑 싸우고 아침에 가면 그날은 공부 잘하고 오더라고요. 그래서 아 얘도 분노가 좀 힘이 낸가 보구나. 이런 친구들한테는 그게 긍정적인 역할을 하겠지만 이제 이게 안 풀리면 이 S요고 지금 아시겠지만 문제 생겼잖아요. 저는 연말 되면 그들 중에 문제 울분장애 애들 많아질 거라고 생각하는 게 수시가는 애들은요. 여기 입사관 해보신 분 아시겠지만 0.1점 차이로 안 되거든요. 더군다나 강남에 있는 우수고등학교라 그러면 교수님들 마음 안에 있는 학교 레벨은 차이가 없지만 그것 때문에 등급 1.0과 1.2의 걸 얼추 보정하는 효과들이 있는데 이번 뉴스 때문에 그 보정 효과가 없어지면서 불이익을 보는다고 생각하는 애들이 있을 거거든요. 그것 때문에 자기 서울대 올라 그랬는데 서울대 못 오고 다른 데 가고 그거 재수했는데 안 되고 이러는 아이들 이제 분노 장애가 생길 거예요. 그걸 해결하려면 지금 잘 해결해야 되는데 증거 못 찾았다고 그러잖아요. 그러고 끝날 거거든요 아마. 그 선생님 다른 학교로 옮겨가면서 끝나겠죠. 뭐. 그 아이들은 뭐 어떻게 해요? 아빠 잘 만나서 그런 거예요. 아빠는 뭐 대외적으로는 나쁜 선생님이랑 진짜 좋은 아빠였던 거니까. 근데 그래도 된다는 분위기를 사회에서 전달해 주니까 그렇게 해준 거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서 이런 개인적인 취약성은 어쩔 수 없고 자기 성격인데 성격이 바뀌나요? 저는 정신과 의사 하면서 오래 정신과 하면 정신과 의사들 성격도 바뀌는 줄 알았어요. 기본 타고난 성격은 별로 안 바뀌는데 문제는 그게 사회생활을 잘할 수 있고 적응할 수 있게 너무 모나지 않게 살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성장이고 그게 성숙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울분이 화난다고 다 화내는 건 아니다라는 거를 만드는 사회 분위기를 만드는 게 저희 소위 말하는 정신건강 전문가들의 역할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그냥 최인철 교수님이 말씀하신 거에 대한 제 얘기고요. 국가 간 차이를 보는 거는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인철 교수님 아까 말씀 쭉 들으면 한 5분 말씀하시면서 책 한 권 줄거리를 다 잡으셔서 아마 요 줄거리로 책이 한 권 나오겠구나 좀 있으면 생각이 들어서 기대하겠습니다, 교수님. 그 울분이 약물 치료가 잘 안 되는 이유는 그거는 그냥 컨텐츠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사고 내용 자체는 바이올로지가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SF 영화에는 기억을 잡아서 지우지만 실제 내용은 그 브레인이 정해주는 건 아니라서 우울증 치료할 때도 환자한테 약으로 할 수 있고 나랑 상담하면서 할 수 있는 건 한 70% 많아야 70%지 나머지 30%는 본인이 본인 마음 다스려서 사회생활 복귀하시고 사회생활 하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 30%에 해당하는 것 중에 울분이 상당 부분 많이 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다스리기 위해서 혼자 다스리는 분도 계시고요. 그러니까 저희 정신과 의사들끼리는 농담 삼아 머리 좋은 인간들은 그거 혼자 다스리고 살고 그거 못 다스리는 사람들이 사고도 치고 아니면 정신과 의사들이랑 상담 오래 하고 그러는 것 같다라는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사회적으로 풀어주시는 건 교수님들이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철학적으로 울분 개념을 정립하는 거는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는 이게 정당한 분노가 있느냐는 거에 대해서 잘 모르겠어요. 제가 제일 외래 볼 때 또는 강의할 때 환자분들이랑 시엄마들이랑 며느리들한테 제일 많이 하는 말이 그리고 부인 때리는 남편들한테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당신이 화난다고 당신 감정을 100% 표현할 수 있는 상대는 아무도 없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거는 인간관계의 사실 기본이 서로가 서로에 대한 리스펙트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데 울분이 정당하다고 얘기하고 분노가 정당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 그걸 표현하는 게 정당하다는 거랑은 전혀 다른 얘기인데도 불구하고 울분이 분노가 정당하다고 얘기를 하면 그 표현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질까봐 사실은 저는 그게 걱정이 돼서 철학이나 사회 전반에 메시지를 던지실 수 있는 분들이 그걸 정말 개념을 명확히
해주는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합리적인 해결을 위해서. 그래서 그것과 더불어서 지금 우리나라 사회 굉장히 미숙한 사회거든요. 제가 뭐 정치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표현 자체가 정치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미숙하고요. 뭐 하나 벌어지면 나쁜 놈 하나 잡아가지고 그 사람 탓으로 모든 문제 던지고, 나는 이 학문하는 사람들 중에 모든 정치 메시지에 제일 무풍지대에 계시는 분들이 통계하시는 분들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통계까지 건드려서 책임으로 몰아서 그냥 이 사람 책임으로 돌아버리는 걸 보면서 우리나라 되게 프로젝션 소사이어티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이거를 사회적으로 메시지를 잘 만들어야, 그래야 우리가 건강하게 생각하고, 이제 울분의 개념과 행복의 개념을 좀 정해 주셔서 좀 옛날처럼 김수환 추기경님이나 돌아가신 성철신님이나 이런 분들이 좀 나오지 않더라도 아이들이 나 화내면 부시고 학교 가고 엄마한테 대들고 안 되면 복도식 아파트에서 뛰어내리는 게 당연한 거야 라는 분위기가 좀 이렇게 당연한 걸로 받아들이지 않는 사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다르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네, 울분의 개념 정립도 중요하지만 제가 볼 때 공정하다의 개념 정립도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공정함이라고 하는 것이 나와 남이 똑같아야 된다, 똑같이 당하고 똑같이 얻고 똑같이 가져야 한다라는 것이 공정한 것인가, 아니면 그 차이는 인정하고 존중하는데 절차가, 게임의 룰이 있고 지켜지고 지키지 않았을 때 벌을 받는, 그걸 공정하다고 말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좀 차이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문득 들었어요. 공정함의 개념도 울분의 개념과 함께 이번 기회에 좀 얘기가 될 필요가 있겠다 생각했습니다. 말씀 너무 감사하고요. 이제 남은 시간 동안에 플로어에서 질문이나 코멘트를 받겠습니다. 아까처럼 손을 들어주시고 소속을 밝혀주시고 의견을 주시면 되고요. 예. 김지원입니다. 근데 저는 지금 그러니까 울분이랑 지금 분노와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서 그 차이가 그러니까 분노와 뭔가 울분이 지금 동일시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화랑 분노, 지금 울분. 근데 지금 그러니까 저는 이제 아무래도 이제 언어학자다 보니까는 그 단어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고 싶어서 봤는데, 이 분노라는, 그러니까 울분이라는 것 자체의 정의는 지금 그러니까 불공정에서 나오는 걸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출발이 되는 건데,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지금 보면 그 화 같은 경우에는 불공정이랑은 상관이 없어요. 정당한 거에도 화를 낼 수 있어요. 근데 그런 지금 이렇게 막 이렇게 논의하는 거에서 이렇게 듣다 보면은 자꾸 그게 이제 혼선이 온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강의를 제일 처음 했던 게 한 7년 전쯤에 도고동문학과에서 우울증 강의를 좀 해달라 그러셔서 왔었는데, 그때 비슷한 질문을 교수님들한테 받았었습니다. 이게 앰비터먼트라는 게 그냥 대충 뜻을 생각해 보면 자기 스스로를 씹는다라는 뜻이거든요. 분노, 화나서 남한테 표출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나라식으로 얘기하면, 전 언어학자는 아니지만 왜 이거 있잖아요. 기분 나빠, 씁쓸하구만, 그래 너 잘났다, 아우 기분 나빠. 씁쓸한 거는 다르잖아. 화난다고 댐비는 게 아니니까. 근데 그런 그 함의를 표현한 게 앰비터먼트인데, 이거는 언어학을 하시거나 좀 이렇게 단어 자체에 대한 분석을 하시는 분들이 필요하다. 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분석을 해야 되고, 지금 미국에서는 벌써 구글 트렌드 가지고 연구를 하시는 분들이 그런 단어 사용에 대한 것들, 이게 과연 슈어사이드 또는 앵거, 그 다음에 그런 인비터, 또 비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느 단어를 많이 쓰는지에 대한 분석을 하는 논문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지금 질문하신 선생님이 그런 연구를 좀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저는 김영주라고 합니다. 프랑스에서 임상 상담 심리 박사했고요. 거기서 가정폭력 여성들 굉장히 오랫동안 상담했고, 아주 최근에 귀국해서 조만간 서울에 있는 한 대학에서 시간 강사로 일을 할 예정입니다. 심리학과. 네. 저는 울분 장애라는 표현을 오늘 처음 알았고요. 근데 제목을 딱 듣자마자 오늘 거기 반드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굉장히 적절한, 그러니까 연구 주제,
토론 주제 중에 하나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굉장히 관심 있게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질문하고 싶은 거는 이렇게 듣다 보니까 이제 저도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었는데, 그리고 최인철 교수님께서 좀 비슷한 질문을 하나 하셨는데, 현재 국제적으로, 그러니까 국제적으로 이 울분 장애에 대해서 연구가 어느 정도 국가 간의 차이라든지 아니면은 문화적인 차이라든지 이런 거에 기반해서 어느 정도 좀 얘기들이 진행되고 있는지. 예를 들면 저는 딱 듣기에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울분 장애라는 거는 일종의 약간 그러니까 개발도상국병 내지는 그 나라의 민주주의 시스템이 어느 정도로 정착했는가, 정치 시스템이 어느 정도로 투명한가, 이런 것들하고 굉장히 연관된 그런 심리적인 병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해도 울분 장애를 국가 시스템이 어떻게 돌아가는가, 사회 시스템이 어떻게 돌아가는가와 떨어뜨려서 생각할 수 없는 심리적인 문제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지금 여기 오늘 발표하신 내용 중에 동독에서도 그렇죠. 통일된 독일에서도 동독 노동자들한테서 보이는 증상 중에 하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것처럼 선진국에서는 만성 실업에 시달리는 사람들,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아무래도 좀 불이익이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계층들, 내지는 이제 막 경제적으로는 성장을 많이 했지만 정치적으로는 아직 갈 길이 많은 우리나라 같은 이런 나라들에서 발견되는 병이 아닐까. 국제적으로는 이거에 대한 논의가 어느 정도로 진행이 돼 있는지 그거를 좀 알고 싶었습니다. 제가 뭐 얼마나 알겠습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인 것 같습니다. 그때 그 독일 그룹, 주로 도곡권 그룹에서 이제 이 얘기가 시작이 돼서 지금 독일이랑 그다음에 그 동유럽에 있는 국가들에서 주로 얘기들이 많이 되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고요. 수년 전에 이메일 교신을 하면서 그 마이클 린든 교수라는 분이랑 이메일 교신을 하면서 비슷한 질문을 한 적이 있는데, 프랑스는 왜 안 껴있냐 학자들 중에. 그랬더니 하는 말이, 그분 말이, 프랑스는 분노 표현을 통해서 본인들이 역사적으로 뭔가를 이뤘던 나라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마 프랑스 혁명을 얘기하는 걸로 저는 이해를 했어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 나라의 경우는 분노 표출이나 감정 표현에 대해서 굉장히 사회적으로 자유롭고, 다만 남한테 피해만 주지 않으면 용인되는 분위기라서 본인의 독일 문화권하거나 문화적으로 굉장히 다르다라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사회 정치적으로는 그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약간 뭔가 좀 사회적으로 좀 더 발전해야 되는 나라들, 우리나라 같은, 왜냐하면 유럽의 나라에서도 그 대화에 참여하는 나라들이 대부분 남아프리카 공화국이라든지 남미에서도 조금은 먹고, 아주 못 사는 나라는 아니고 조금은 먹고 사는 나라들, 그런 나라들이 이제 대화에 참여를 하고 있으니까요. 아까 중간에 슬라이드에 나와 있었던 그 책이 제가 외에 이제 유럽권에서는 핀란드라든지 벨기에라든지 이런 나라들에서, 덴마크 이런 데서 나오는데, 직업과의 관련, 직장에서의 울분감에 대한 문제 현상들이 이제 나오고요. 마이너리티 그룹에 대한 이야기들은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안 그래도 희한했는데, 그러니까 그 EU 국가들 중에서, 당시 EU 국가들 중에서 프랑스는 계속 빠져 있고요. 왜 그런지는 저도 처음 이제 말씀 듣고 알았었는데, 그게 정말 그 차이인지 어떤 다른 차이인지야 몰라도 설명이 충분히 좀 와닿는 면도 없지 않아 있고요. 그런데 어쨌거나 연구의 대상 집단은 디벨로핑 컨트리들보다는 선진국, 그리고 특히 여러 인구 융합, 그다음에 문화권 융합, 언어 융합 이런 것들을 겪는 국가들에서의 보고들, 그리고 무엇보다 그러니까 직장에서 일어나는 울분 현상, 이 차별, 그다음에 해고, 실직 이런 과정의 문제들이 좀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화 이전에 사회 계층적인 것이 더 현재로서는 많지 않은가라는 제 인상이 있었습니다. 지금 시간이 얼마 없어서 플로어에서 질문들을 최대한 받고 그 다음에 이제 토론자라든지 발표자분들이 자유롭게 응답하시는 것으로 해보겠습니다. 외란 박사님. 안녕하세요. 저희 사회발전연구소의 구혜란입니다. 강의 너무 잘 들었고요. 재밌었습니다. 두 가지 질문 드릴 게 있는데요. 울분이라는 감정이라는 감정, 이런 것들이 다른 감정과는 어떤 관계를 갖는 걸까라는 게 굉장히 궁금해졌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감정 간의 네트워크를 한번 분석한 적이 있는데, 이렇게 화난다라는 게 힘듦이라는 것과 굉장히 가깝게 있더라고요. 힘들어서 화가 나는 경우인 거죠. 한국 사람과
경우에 그러면 울분이라는 개념은 울분이라는 그런 감정은 어떤 감정하고 연결이 되어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인식과 가치하고의 관련은 없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면 공정성에 대한 개념이 집단별로 세대별로 너무나 다르다. 그러면 울분에 대한 어떤 그 강도가 집단별로 세대별로 이게 다르게 나타나는 건가? 뭐 이런 건 거죠. 그러니까 그런 다른 감정과의 연결 또는 다른 가치나 인식과의 연결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했고요. 두 번째 질문은 이제 대개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걸 연구를 하신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진단이나 트리트먼트가 조금 일반 대중들을 통해서 얻어지는 그런 결과물하고는 좀 다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환자들인 경우에는 뭐 트라우마라든가 이런 개인적인 불공정성에 대한 경험 이런 게 중요해지겠지만 이게 사회적인 현상으로서의 어떤 울분이라고 그런다면 그거를 설명하는 이유는 조금 더 달라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반 한국인이라고 하는 어떤 보편적인 대중을 대상으로 했을 때 울분의 성격은 뭐하고 연관이 되어 있을까 그런 궁금증이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질문을 마저 받고 오늘 설사 다 대답을 못 하더라도 네, 좋은 강연 잘 들었습니다. 저는 행정대학원 석사과정의 김윤환이라고 합니다. 저는 오늘 울분이란 개념을 들으면서 전 약간 일종의 좀 공격성에 대한 설명이라고도 좀 생각을 했는데요. 근데 그와 관련해서 좀 얼마 전에 읽은 책 중에 좀 흥미로웠던 부분이, 그러니까 미국 한 명문고에서 자기들이 풋볼을 가르치는 이유를, 그러니까 우리는 풋볼을 가르침으로 인해서 구조화된 공격성을 학습시키는 것이다라는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몸을 부딪히고 때로는 패배를 인정할 수도 있어야 하고 어떤 경우에도 심판의 지시에는 복종을 해야 되는 걸 가르침으로써 오히려 공격성이 무작위한 패턴으로 나는 것을 방지한다라는 설명을 들었는데요. 근데 아까 전에 그 분노를 얘기하는 게 옳다라고 하면 그게 자칫 표출하는 게 옳다는 걸로 받을 수 있어서 조심스럽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좀 생각이 다른 것이 오히려 우리나라에서는 분노를 어떻게 하면 구조화해서 공격성을 표출할 수 있을 건가에 대한 사실 사회적인 생각이 너무나도 부족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선생님께서는 그러니까 임상도 많이 경험을 하셨을 텐데, 근데 실제로 어떤 미시적인 수준에서 사람들을 만나보셨을 때 사람들의 그런 공격성이 구조화돼서 잘 해소되는 경우를 좀 많이 보셨는지, 그와 관련해서는 앞으로는 어떤 사회적 접근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편하게 많이 질문을 주십시오. 오늘 설사 다 응답을 못 드리더라도 저희가 잘 기록을 했다가 참고해서 다음번 세미나에 반영하겠습니다. 네, 오늘 좋은 강의와 토론 너무 잘 들었습니다. 저는 서울대 내에 서울대학교의 다양성과 공정성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만든 다양성위원회라는 조직이 있어요. 그 위원회 이제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홍기선이라고 합니다. 두 가지 질문은, 하나는 제 개인적인 경우도 생각을 해보면 느끼는 그 울분이 절망감에서 오는 울분이 제일 큰 것 같아요. 거기에 제일 무력감을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앞으로도 변하지 않을 것이다, 상황이 변하지 않을 것이다 하는. 그래서 제가 나이가 들면서 점점 분노를 겉으로 표현을 하지 말아야 되겠다 생각하고 있는데, 그런 절망감을 느꼈을 때 속으로 계속 쌓여가는 우울감이 상당하다는 것을 제 자신이 자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를 할 때 겉으로 표출되는 분노뿐만이 아니라 사람들이 속으로 조용히 쌓아가고 있는 분노, 그것도 연구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었고요. 아까 안상훈 교수님께서 울분의 긍정적인 힘이 우리 사회를 변화시킬 수도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울분 중에서 그런 것도 있지만, 하지만 우리가 개인들의 울분을 통해서 사회 변화를 한다면 그것은 개인들의 희생이 너무 큰 것이 아닌가.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전부 다 품위 있고 고귀한 개인이 다 되고 싶은데, 이제 분노를 이제 표현까지 할 때는 굉장히 절박한 모습을 보이고 막 사람들이 자살까지 해서 그 다음에 우리가 사회가 개선돼야 된다면 그것은 우리 개인들한테 너무 가혹하다. 그래서 좀 사회적으로 사회가 잘 변화되도록 선생님들이 힘을 실어주시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학부모정책연구센터에서 온 김영선이라고 합니다. 아마 국내에서 그 불안, 불신, 불만이 거를 통합했을 때 가장 단일 집단으로서 거대한 집단이 학부모가 될 수 있을 텐데요. 이제 저는 이제 이 앞부분에 해주신 거 말고 이제 뒷부분의 연구가 진행되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그 울분을 어떻게 측정할 것인가,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진단할 것인가, 이 문제를 떠나서 이후에 이걸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에 관련해서 사실 학부모들이 최근에 이런 그 불만이나 이런 것들을 해결하는데 그 참여라는 방식을 통해서 많이 합니다. 물론 공교육 시스템을 통해서 참여하는 부분도 일정 부분은 있지만 사실 요즘 교육자치 같은 걸 통해서 마을 공동체 이런 걸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서 사실 저런 류의 불안이나 불신 같은 것들이 많이 사라지고 있는데 나중에 연구 이제 나중에 이제 실증 연구하시고 이후에 뭘 개선 사항이나 이런 걸 할 때 과연 우리가 참여의 가능성이나 아니면 커뮤니케이션의 투명성 이런 것들도 포함해서 연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여진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제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이제 두 가지인데 앉아서 하겠습니다. 하나는 이제 혹시 제가 이제 직업병 판정을 위해서 이제 질판위에 들어가면 이제 항상 그 분노가 주된 어떤 이제 이모셔널 디스트레스는 항상 이제 적응장애 진단만 계속 남발이 되는 그런 모습들을 계속 보게 돼서 정말로 이 울분이라는 어떤 이 개념 자체가 명확하게 잘 구성이 되고 그리고 이거를 중심으로 한 것이 진단 체계에도 반영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ICD-11 관련해 가지고 지금 계속 미뤄지고 있는데 혹시 거기에 대한 논의가 이제 첫 번째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 건지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제가 최근에 이제 모 교수님의 그 세월호 관련한 인비터먼트 제가 논문을 읽은 적이 있는데 사실 저는 그 논문을 읽으면서 굉장히 불편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어떤 이 울분이라는 것 자체가 마치 이제 그 옵티미즘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그 리질런스나 이제 이런 거랑 마치 대척점에 있는 것처럼 그래서 이제 그 개인이 결국은 수양을 해야 되고 심지어는 디스커션에도 그렇게 쓰셨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부당한 경험을 했다라는 거를 계속 그렇게 믿고 있는 한 여기서 못 벗어날 거다. 라고까지 하셔가지고 저는 좀 많이 불편했는데 그때 제가 느낀 건 뭐였냐면 이게 이제 불공정한 그 세계에 대한 어떤 지각이 예를 들어서 울분의 이제 핵심이라면 실제로 이것의 존재에 대해서 어느 정도 믿고 있는지 또 그 의미가 어떤지에 따라 이제 그걸 어떤지에 따라 판단하느냐에 따라서 정말 달라질 수가 있다. 그러면 과연 이제 정신과 의사나 임상심리학자들의 뉴트럴리티라는 게 과연 얼마나 의미가 있는가 이런 이제 생각들이 들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의견도 듣고 싶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인지과학 박사과정 중인 권나연이라고 합니다. 질문들을 쭉 들어보면서 제가 생각한 질문이나 제한점이랑 공통점을 상당히 가진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일단 저는 아까 프랑스 혁명 잠깐 언급하셨는데 울분이 사실은 저는 그런 혁명적인 성격을 좀 나타낼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동양에서는 한국도 마찬가지고 그게 혁명으로 변혁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자살로 이어지잖아요. 그렇게 되는 원인이 그런 억압을 당연시하는 교육 때문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화병이라든지 울화라고 하는 거는 저희 어머님들이나 할머니들을 주로 이제 여성분들 계층으로 해서 전해 내려오는 아까 바리대기 얘기도 하셨지만 그런 개념인데 참아야 한다라는 거 그런 거를 무의식적으로 의식적으로 계속 교육받고 주입되기 때문에 아까 학생분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그걸 정당하게 제대로 표출할 수 있는 창구가 일단 없다는 게 문제고요. 그래서 자살률로 이어지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두 번째는 그러면 그걸 어떻게 좀 고칠 수 있을까? 저는 처벌을 좀 제대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남 탓하는 문화가 되게 가시적이고 그냥 보여주기 식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은데 제대로 된 처벌이 이루어진 적은 역사적으로도 별로 없어서 특히 요즘에 페미니즘 관련해서도 그 여성에 대한 범죄 처벌률과 남성에 대한 것들이 다르다는 연구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대로 된 처벌에 대한 얘기도
좀 언급을 해주시고 연구를 하면 대리 만족이라든지 그런 좀 공정하구나라는 인식을 통해서 좀 그런 불공정함을 좀 이렇게 상쇄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아마도 더 많은 코멘트와 질문이 있으시겠지만 예정했던 시간이 4시였기 때문에 일단 이 정도 선에서 혹시 정말로 꼭 나는 말을 하고 싶다고 의견을 내겠다라고 하시는 분이 계실까요? 할까요? 아니, 다 대신에 울분감을 가지시면 안 되니까 제가 보여드렸던 슬라이드 맨 마지막에 있는 제 이메일로 편히 의견을 주십시오. 그러면 아직 저희에게 2번의 기회가 더 있고 또 오래 지난 뒤에는 아마도 저희보다 조금 더 이 연구가 발전되고 확대될 수 있는 여러 노력들이 분명히 자연스럽게 뒤따라올 거라는 생각이 벌써 오늘 좀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역시 그 처음이 좀 어색하고 부족하나 해놓고 나면 이제 굴러간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창수 교수님 또는 토론자분들께서 혹시 피드백을 간단히 해주실 게 있으시다면 아까 보면 몇 가지 한두 가지 있을 것 같은데 그냥 뭉뚱그려서 그냥 개인적인 분노와 울분하고는 전혀 다른 얘기라는 건 맞는 얘기 같고요. 분노에 관심이 많으신 분은 그 책 읽어보시면 재미있을 것 같아요. 몇 년 전에 나온 책에 분노 다스리기라는 책이 있거든요. 정신과 의사가 쓴 책인데 더 나이브합니다. 제목. 욱하는 성질 죽이기. 분노를 한 7가지로 좀 나눠놓고 그 분노의 종류에 따라서 자기가 할 일 원인 분석한 게 되게 쉬워요. 화장실에서 한 2-3번 화장실 가시면서 다 읽으실 수 있는 거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분노랑 울분이랑은 다르다는 거 얘기할 거고요. 저는 그 긍정성을 가지고 이걸 다 극복할 수 있다는 거는 반대합니다. 긍정성도 어떻게 생각하면 타고난 성향이기도 하거든요. 그거 억지로 너네 긍정적이지 않니라고 자꾸 얘기하는 것도 어떻게 생각하면 그거는 제가 옛날에 그 꽃보다 할배 시리즈 중에 여성분들 시리즈 중에 그 미녀 배우들이 여행을 갔는데 그 이혼의 아픔을 겪었던 미녀 배우가 무슨 여행하고 있는데 지나가던 여행객 할머니가 행복하세요라는 얘기 잊어먹고 행복하세요인가 행복하세요 그러고 지나가는데 그 여배우가 갑자기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엉엉 우는 장면을 제가 봤던 기억이 나거든요. 정신과 의사답게 제가 해석한 건 그 할머니는 가면서 그 여배우한테 너는 이혼하고 많이 힘들었겠지만 잊어버리고 행복하게 잘 살아라 라는 디스를 하고 싶었던 건데 그거를 알아들은 그 이모 배우는 그걸 알아듣고 엉엉 울었었던 게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긍정성을 강조하는 건 또 하나의 폭력인 것 같고요. 그거를 사회적으로 잘 만들어줘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아까 제 동기 그 구조적인 폭력성 표현해서 구조적인 분노 표현으로 교수로 복귀했잖아요. 그래서 운동으로 표현하는 거나 참는다는 게 그냥 참는다는 게 아니라 정말 그걸 긍정적으로 좋은 쪽으로 표현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사회 어른들의 역할이 아닐까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하여튼 아까 모두에도 말씀을 하셨지만 살게 해야 된다라는 점에서 공감하고요. 저희 보건대학원이 아무래도 그냥 일반 인문학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 해결형이라는 것들을 많이 오늘 이제 청자들 중에도 보건대학원 학생들이 많은데 문제 해결의 의미를 저는 좀 둡니다. 그래서 문제는 그런 많은 사람들을 조금이라도 더 잘 살게 해야 되는데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너무 스트레스가 많고 의료에 계시는 분들은 우울증을 관리하고 하지만 사회적으로 그 울분을 어떻게 다스릴까, 어떻게 도와줄까, 어떻게 줄일까 이런 게 저희 연구의 가장 기본적인 문제의식이었다. 이 점을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그래도 클로징 멘트로 저희 행복센터의 최인철 교수님께서 한마디라도 좀 해주시고 박수를 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나오네요. 내려놓으니까. 네. 그 이제 국내에서는 사실 거의 선구자 카메라 여기서요. 예. 국내에서는 거의 선구자로서 이 울분 연구를 하고 계시고 또 그러니까 학문적으로도 굉장히 탄탄하게 연구하고 계시고 또 이제 이 정신과 의사로서 실제 임상도 하시고
또 우리 사회에서 이 자살 방지를 위해서 이렇게 운동, 참여형 운동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에게 이 세 가지가 어우러져서 큰 그 깨달음과 감동이 있었던 그런 강의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창수 교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또 이거를 가능하게 한 우리 유명순 교수님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또 이 보건대학원의 교수님들, 또 도와주신 스태프들 감사드리고, 오늘은 사실은 울분을 이야기하기에는 날씨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가을도 오고 있고, 그리고 우리에게는 이제 다음 월요일부터 새롭게 시작하는 정말 행복한 개강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와주신 모든 분들 방학 마무리 잘 하시고요. 건강하게 또 저희 2차, 3차 세미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